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지난번에 이어 6-2화로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도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진행을 맡고 있는 원북입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김챔프입니다. 근데 원북 씨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딴지를 걸어도 전 제가 길 가겠습니다. 야, 바로 딴지라고. 네, 저는 앞으로 딴지로 하겠습니다. 지난 6-1화를 통해 이제 책을 3가지 주제로 좀 파헤쳐 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숙이 책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들 이번 책 발제가 좀 까다롭다라는 코멘트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희에게 좀 새로운 영역이지 않나 싶어요. 네, 이제 개인들마다 다양하게 여러 이유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자는 책에서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서의 정치사에 대해서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장정일 소설가 같은 경우는 나의 독서는 사회적 독서다 이렇게 이름 붙였고요. 리링 같은 분은 이제 공자에게 독서는 벼슬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이제 순수하게 탐미적인 목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영진 씨와 김챔프 씨에게 책이란 또는 독서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게 참 시작부터 빡세네요. 갑자기 또 이렇게 아무 없이 철학적인 주제를. 네, 저는 책을 그냥 정말 순수하게 재미 목적으로 읽는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불현듯하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책에 대해서 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내가 다른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구슬이 깨지듯이 따다다다다 딱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약간 좀 그런 순간을 노리면서 책을 읽는데, 그런 순간이 한 1년에 이게 취업하기 전 기준입니다. 취업하고 나서는 없었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회사 선배랑 술 마시면서 너는 책을 왜 읽냐 해서 저는 그런 순간이 좋아서 책을 읽습니다. 얼마나 읽냐? 1년에 2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읽냐? 염세적이시네요. 되게 경제적인 걸 따지시네요. 역시 선배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서라는 게 약간 그 독서를 하는 시간 동안 또 다른 어떤 공간이나 세계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소설을 읽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세계를 뭔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런 책들을 읽을 때도 마치 그때를 갔다 온 것 같은, 일제강점기를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사실 이 책이라는 거의 매력을 알게 된 시점이 그거였어요. 원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영상물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직관적으로 보이고 딱 짧고 정해진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원작이 된 책을 찾아보면서 이게 오히려 그게 한계를 지어준 거였구나. 내가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구나.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면 훨씬 더 넓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저한테도 의미가 좀 있었고요. 항상 책을 읽을 때, 독서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좀 더 색다른 시각,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각들을 항상 책이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쓰기 위해서 저자분들도 수많은 준비를 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안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제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이제 서술되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인천 감옥에 갇힌 이제 김구 선생께서는 이제 인생책 태서 심사를 이제 마주하면서 이제 탈옥을 감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 다른 삶을 걷게 되잖아요. 이 책을 읽은 김구는 배회사상의 위정척사 사상을 버리게 되었고, 이제 16년여 동안 이제 교육운동에 헌신하고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죠. 감옥에서 읽은 책 한 권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태서신사는 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박은식,
서재필, 안중근, 이승만 등 뭐 당대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뭐 나혜석 같은 경우에는 세이토를 통해서 여성 해방 사상을 수용하고 또 여성적인 글쓰기의 그런 방향을 잡았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뭐 정칠성 같은 경우에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책으로 인해 큰 가치관이 바뀌거나 뭐 중대한 결정을 하신 경험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대한 결정을 한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영향을 받았던 책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의 강연을 듣고 나서 그 책을 좀 읽었는데 그 프레임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쓴 책인데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었는데 제가 사실 되게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누군가의 강연에 그렇게 크게 감명받지 않아요. 특히나 뭔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침을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사실 그런 지침을 줄 때 피상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왜냐면 각자의 삶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물론 읽고 나서도 뭐 100%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삶을 살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못할 때도 있었지만, 늘 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생각이 된 것 같아서 그 책이 좀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도 뭐 가치관이 바뀌었고 중대한 결정까지 한 건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읽고 좀 좋아하고 좀 행동에도 반영을 해야지 마음을 먹었던 책은 바른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화이트 씨가 쓴 건데요. 이제 성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오셨어야죠. 무슨 화이트 씨였습니다. 조노선으로 기억합니다. 조노선 화이트. 예, 그러고요. 이제 책 내용은 여러 가지 뭐 사람들 간의 어떤 뭐 가치 이런 뭐 판단이 내리거나 할 때 왜 사람들마다 서로 도덕적 중도가 다르고 왜 이걸 싸울까 이거에 대한 뭐 해결책은 없을까 하면서 이제 저자가 연구를 했는데 뭐 그 결과 뭐 인간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의 준거가 되는 도덕 매트릭스가 있고 뭐 이거에 대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진보냐 보수냐 나뉜다 뭐 이런 연구 자료였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제가 그걸 읽고 느꼈던 점은 결국 책의 요지는 사람들마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의 문제랄까요? 그런 거는 크게 안 바뀌니까 그 설득시키려고 인생 낭비하지 마라. 약간 이런 거에 그걸 보고 이제 그냥 그 생각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저 사람을 설득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야지 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더 제 인간관계에 대한 대처가 좀 더 늘었죠. 이제 그 전에 정말 최악이었는데 이제 이거 쟤는 고등학교는 졸업했구나. 기본적인 사회화 수단을 거쳤구나. 이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뭐 책으로 인해서 막 바뀐 적은 없는 것 같고 뭐 책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기사를 통해서 좀 바뀌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시사인의 김은지 실명 말도 되나? 말해놓고 시사인의 어떤 기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희 부대를 취재하셔서 기사를 쓰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군대라는 보수적인 조직이 이 기사 하나 때문에 이런 코멘트 쓰셨거든요. 당시에 이제 좀 위에 계시던 분이 기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 뭐 그때부터 이제 좀 제가 기자를 꿈꿨는데 잘못된 영향을 끼친 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인의 반대말이 뭐라고 하죠? 혹시 그럼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뭐 혹시 식민지 조선시대 때 나온 것 중에 뭐 읽어보고 싶은 책도 좀 있으셨는지 좀 갑자기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까 왜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태서신사 네네. 책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궁금했냐면 영향을 이렇게나 많이 끼쳤다고 하니까 특히나 뭐 김구 같은 인물 정말 큰 인물인데 이 정도까지 결심할 정도였다면 과연 진짜 뭐 어떤 내용을 담은 건가? 이름부터 약간 좀 일단 멋있잖아요. 태서신사. 그리고 뭐 제가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뭐 이승만, 서재필 이런 사람도 영향을 받았다면
아, 이거 좀 읽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궁금해요. 한번 사보려고요. 근데 저도 이제 태서 신사에 대해서 책을 읽을 때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 원북 씨가 이제 또 극찬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또 원북 씨가 극찬한 책이라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찬이라기보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영향력을 위주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뭐 또 이번에 책보다는 아까 말했던 나의석, 뭐 김일혁,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읽었다던 일본식 세이토 잡지, 그 잡지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그렇게까지 영향을 좀 지대하게 미쳤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책에서도 계속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독서 문화사란 책 읽기를 둘러싸 이제 문화적 양상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됐고 탐구하는 지적 여정을 소개되는데요. 현대사에서는 성인들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 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꿈꿨던 이들이 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은 가장 뭐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좀 영상 쪽인 것 같아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웹툰을 많이 보는데 좀 웹툰이나 이런 데서도 좀 어떤 사람 한국인들이 좀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비추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좀 요즘 웹툰은 좀 상당히 뭐 유치한 이야기를 많이 흘러가는데 저도 또 유치한 이야기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 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 영상물이 있냐 없냐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뭐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고 있지만 그만큼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고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 등을 통해서 뭐 생각이나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요즘은 뭐 브런치에도 글을 쓰고 자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시대니까요. 이거 원북 씨 이야기 아닌가요? 본인 어필을 이렇게 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불쾌하네요. 아니, 네, 원북 씨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열심히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도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좀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팟캐스트도 그 일환의 하나고요. 뭐 다시 책 얘기로 돌아와서요. 뭐 책은 역사 속에서 이제 일종의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돼 왔잖아요. 뭐 독립과 민주화 등 역사의 굴곡마다 빼놓을 수 없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과 후 시대가 바뀌면서 책의 역할은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되게 큰 부분이죠. 특히 이 책에서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의 책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하고는 위상 차이가 아주 크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선택지가. 책을 통해서만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이념이 전파가 되거나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책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왜 또 이 책이 그 당시에 특히나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느냐 일제강점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나 이념의 전파 창구였어요. 유일한.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뒤집고 싶잖아요. 시대를 바꾸고 싶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싶고 그러려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서로가 설득의 힘을 가져야 하잖아. 그런 점에서 이 독서, 그러니까 책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이런 책 이외의 것들이 보급된 상태에서 그 당시처럼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 책 말고도 사실 창구가 많죠. 오히려 물론 책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에서 영상물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홍보물을 당장 만들어서 배포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때도 그런 학생 활동을 했습니다만 어떤 뭐 학생들한테 이로울 것 같다 혹은 뭐 설득이 필요하다 뭐 총회 안내물 같은 것들 제작을 할 때 물론 유인물도 만듭니다만 책을 만들진 않잖아요.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영상물이었어요. 아주 짧게 쉽게 보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책이 도태됐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역할과 위치가 달라졌고 대신 영상물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깊이, 그런 깊이감은 아직도 책이 위치를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 생각과도 거의 상당히 똑같기 때문에 이제 말할 게 따로 없네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에는 좀 책이 좀 독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몰빵적으로 몰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에는 좀 어떤 뭐 대중들의 어떤 확산 소통 이런 쪽은 영상이나 SNS 좀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정말 딥하게 들어가거나 학문적인 영역 이런 것에서는 또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쪽 부분 위주로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뭐 텍스트 네, 텍스트로 하는 것 매체 자체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좀 더 좀 대중 창구로서는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실제로 최근에도 뭐 미얀마나 뭐 홍콩에서만 봐도 영상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당한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창구로 활용됐었잖아요. 그것만 보다도 정말 조금 이 스마트폰이 좀 보급됐다라는 게 좀 많이 이제 바뀌었던 것 같고, 뭐 과거에는 뭐 김천부 씨와 영진 씨가 말해준 것처럼 뭐 그 책이란 거에 좀 약간 몰빵된 느낌. 아무래도 당시에는 뭐 인쇄 기술이나 종이가 좀 되게 혁명적인 발명품이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좀 책의 위치나 위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 나혜석은 그 나오잖아요. 뭐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좀 글로 썼던 여성적 글쓰기의 선구자지만 그의 글을 실어줄 지면이 마땅히 없었다라고 좀 서술이 되는데, 지금 현재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근데 뭐 IT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누구나 글을 쓰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뭐 지면이 없더라도 과연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없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지 좀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네, 이제 고민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없다고 말하면 돌이 날아오겠죠. 네, 이제 좀 전에 그 원북 씨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IT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런 뭐 IT 기술이나 인터넷에 좀 접근이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좀 고령층이 가장 뭐 대표적인 집단인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도 좀 소외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의 어떤 고민을 하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유익할 것 유익이라고 하면 너무 인간미가 없나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누구나 글 쓰기 쉽고, 그러니까 이 나혜석 같은 경우에는 글을 싣고 싶은데 지면이 없었으니까 아예 글 자체를 밖에 내보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건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 소외되는 지점이 생긴 건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스텝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나혜석이 시를 실어줄 지면이 없어서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은 내 글이 누군가한테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누가 내 글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어떻게 설득력 있는 글을 쓸 것이냐, 어떻게 누군가가 내 글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가 고민되는 지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쏟아지는 글의 홍수 속에서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따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좋겠죠. 별도의 코너가 생긴다거나 별도의 창이 생긴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점, 고민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제 생각에 그냥 요즘 IT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 누구나 글을 쓰지만 그의 반대급부로 또 처음에 유명했던 분들의 글이 더욱더 확대 일로처럼 퍼져나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빠르게 파급되는 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외된 이들과의 좀 격차가 좀 더 벌어진다라는 좀 그런 지점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행가들 읽으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채널, 원북 씨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하네요. 암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책으로 좀 돌아와서요. 책에서는 이제 불온서적 혹은 각종 규제를 피해 이제 비밀 독서회를 조직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오늘날에도 책에 대한 규제는 좀 존재합니다. 뭐 가령 전두환 해고로 뭐 제국의 위안부 등은 이제 뭐 판매 배포가 좀 금지되기도 하고 수정이 강제되기도 했습니다. 책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좀 어디까지 정당할지도 한번 논의해보고 싶네요. 근데 이게 약간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책에 대한 뭐 판매 배포를 금지할 필요까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과거에는 정말 책이 갖는 위치가 정말 중요했고 그 어떤 창구가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국가의 개입을 좀 논의하고 좀 실행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에 정말 창구가 다양한데 그냥 꼭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처벌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걸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벌하는 거랑 책 수정 배포 책 배포 금지하는 거 좀 별개로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또 이런 뭐 이렇게 불운서적 약간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불운서적이라고 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이런 좀 문제되는 저작들에 대해서 오히려 또 어그로가 끌릴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특히나 지금 예시로 언급된 뭐 이 전 땡땡 회고록 그리고 제국의 위안부 이건 정말 저는 뭐 불쏘시개로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쏘시개라면 불에 태우면 그것들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뭐 국가가 이 책을 나서서 이런 책 내용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제하기 시작하면 늘 제가 여러 차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라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규제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 기준은 누가 만들 거고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모든 사람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규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방금 언급된 그런 예시의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기고 그게 근데 법조항에서도 그 피해를 규정할 수 있죠. 뭐 명예훼손이 대표적일 거고요. 뭐 전땡땡 회고록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굉장히 모욕한 책이고 제국의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이 외의 책들도 많잖아요. 그런 유의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책 배포, 책 판매를 나서서 이런 것 때문에 금지한다라고는 못하겠지만 피해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안에서는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가처분 신청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쵸. 뭐 되게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라는 책들은 이지만서도 이제 좀 이런 출판과 출판의 자유를 좀 보장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도 뭐 두 분의 말씀 동의하고 뭐 국가가 책의 출판까지 좀 간섭하는 거는 좀 그 자체로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알아서 뭐 폐지로 활용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한세기 전의 이야기를 좀 다 나눠봤는데 되게 고전이 많이 나와요. 뭐 톨스토이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이 독립운동가한테 영향을 준 고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 나온 지 몇백 년이 지난 이제 고전이 좀 변치 않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좀 뭔지 혹시 뭐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두 분께서 읽은 뭐 추천해 주시는 고전은 있는지 또 떠오르는 책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영진 씨 의견 굉장히 궁금하네요. 워낙 이 방대하게 그쵸. 책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이니까. 야 이거 정말 질문이 밑도 끝도 없이 미리 언질이라도 좀 해주시면 네, 뭐 고전은 사실 정말 이 책은 다 아는 내용이야 왜냐면 하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던 책들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또 막상 읽어보면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많고 또 그 책의 어떤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 좀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오래 사랑받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본작급 클래스를 지닌 책들은 그 내용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거기에 접근하는 저자의 방식이나 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또 이제 소설은 논리 전개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이런 것들만 와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뭐 추천할 만한 책은 솔직히 지금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모르겠고 이게 그 국부론을 사실 많이 이야기하면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선하고 이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건 정말 그 뭐 시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런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이게 뭐 내용이겠구나 하고 있다가 이제 또 그 백수 시절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읽어봤죠. 근데 정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뭐 거기에 대한 뭐 애덤 스미스의 문제의식 이런 거는 그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 게 영국에 이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 이게 이제 중심되는 문제의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막상 읽어보니까 이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그게 않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분들은 고전을 읽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쉽지 저도 않죠. 잘 못 읽고 있고 요즘은. 저는 딱 이 질문 받자마자 삼국지 떠올랐어요. 몇백 년이 지나도 그쵸. 사랑받고 있는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 같은 그런 책인데 일단 뭐 저 정말 재밌게 읽었고 정말 많이 읽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책이 또 나올까 싶은 이제 그런 책인데 뭐 배울 점도 배울 점이지만 일단 재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고전이 변치 않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너무 쉬운 대답이지만 좋은 책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서 그런 건데 이게 정말 재밌든 혹은 배울 점이 정말 많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고까지는 생각을 깊게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책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자꾸 찾는 거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자꾸 찾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는 지금 제가 뭐 요즘 나온 책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책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후의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 그렇게 막 고전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데 이제 뭐 찰스 디킨스의 뭐 위대한 유산 같은 경우는 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동 노동 착취나 그리고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좀 비판 의식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소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찰스 디킨스가. 근데 이게 그때가 1800년대 초에서 17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과연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들이 관통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례들이 좀 달라진 거지, 그 전체적인 맥락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인생 사는 게. 뭐, 옛날 그렇게 오래 고전에 사시던 분들이랑 우리의 삶의 양태나 뭐 그런 세태들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재밌게 쓰였던 책들이 지금에도 또 쓰이고, 한국 이제 민화 같은 경우, 뭐 홍길동전, 인격전전도 아직도 뭐 부정부패한 탐욕스러운 관리들을 빗댈 때 그런 드라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전들이 활용되는 것 같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뭐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 그런 책들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 제가 막 감명 깊게 읽은 건 아닌데 좀 이제 청취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웃으시죠? 아이고, 그 책을 추천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서 흐뭇해지신 거죠? 곧 녹취가 끝나가서 곧 방송이 끝나가서가 아닐까요? 뭐 다른 책 톨스토이의 안나 까렌나 이 책에도 나오지만 독립운동가들 분들께서 거의 공통적으로 읽은 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죠? 갑자기 자연스럽게. 너는 떠들어라. 나는 진행할게. 여러분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이제 뭐 알려질 수 없는 비운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 한일 무장 투쟁 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뭐 저희 우리나라 땅에서 좀 영면하시게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념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뭐 이 밖에도 뭐 2019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약산 김영봉을 언급하자 논란이 재점화된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책에서도 광주 학생 운동의 주역 장제성은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독립훈장을 지금껏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독립운동을 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 지금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재평가. 그러니까 애초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에서야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부터가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흘러왔던 특히 근현대사의 역사에 비춰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은 알아요. 우리가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쉽게 이야기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런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결국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몇십 년간 이어온 그 고통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걸 이제 와서야 우리가 재평가라는 단어로 이제서야 거론하는 것부터가 되게 부끄럽고 정말 미안해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범도 장군도 그렇고 뭐 최근에 지금 나온 뭐 광주 학생 운동은 우리랑 그래도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념이 있습니다만 이념을 떠나서 이 사람이 살아온 길과 행동은 좀 별개로 판단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죠. 홍범도 장군이 뭐 이념적으로 어떤 쪽에 서 있었든 그분이 했던 독립운동 자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한 발 더 걸어갈 수 있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래서 이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해서 논란이 됐던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걸 우리가 논란으로 바라봐야지? 그 논란으로 바라보는 세력은 대체 누구지? 정말 이해가 안 갔고, 네,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위 위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행위 위주로 평가를 받아서 독립운동 자체를 우리가 절대 폄하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학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재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진척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 뭐 대중들이나 좀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에 김젠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뭐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또 눈치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뭐 김첸부 씨가 언급한 것처럼 아무래도 당시 1900년대 초반에는 사회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 세계의 반이 거의 붉었거든요. 오른쪽이 있었다면 왼쪽이 붉었고 그 시대를 왜 그렇게 간통하는 그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 그런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의 반을 물들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도 결국에 그때 당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다라고 책에서도 언급이 돼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실천적이고 뭐 비밀 독서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 일제에 대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정말 치열하게 하셨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역사적인 아픔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억을 하는 것조차 되게 아팠고 그런 것들의 참여, 가담,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북쪽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되게 어려웠던 시대가 좀 지금에서야 좀 지나왔기 때문에 재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픈 역사인 것 같아요. 그 하나만 뭐 이렇게 더 덧붙여 첨언을 하자면 일단은 뭐 제가 이 어쨌든 사회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해서 뭐 지금 북의 사상, 뭐 주체사상이나 그쪽의 체제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라기보다 왕조니까요.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대적 배경도 이해를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 당시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독립운동가들은 왜 이렇게 사회주의 이념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은 거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변화가 필요했고 그런 시대에 순응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혁명을 생각을 했고 그 혁명이라는 개념과 어떤 조직 개편은 그러니까 조직 체계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핵심이죠. 급격하게 도입이 된 이념이기도 했고 그런 점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라는 거 혹시나 잘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알아가는 거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역사적 재평가라는 건 어쨌든 그런 숨어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역사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저는 특히나 역사에도 관심이 많고 근현대사에 더 관심이 많은데 그 왕복 이후를 보면은 한국전쟁 전까지는 기회가 그래도 있었어요. 제가 가장 아쉬운 역사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나왔던 좌우합작위원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위한 고민은 좌든 우든 떠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시도를 했었고 분명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명함은 엇갈리겠습니다만 그걸 주도했던 뭐 여운형, 김규식 이런 분들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고 참 아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안 알려진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책도 다음에 발제를 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식민지 조선 시대와 독립운동가를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된 건 아닌가 싶네요. 아니 이런 엄숙하다면서 웃으면서 엄숙한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또 한 번 불쾌하네요. 죄송합니다. 두 분의 생각과 통찰력을 통해 저와 청취자분들이 독서 이력을 쌓아가게 된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팟빵과 아이튠즈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과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저희도 그걸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작가의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 오늘 6-2화까지 다뤄봤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